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6입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그 사람 약을 챙기려다가 멈칫하고, 저녁 되면 현관문 여는 소리를 기다리다가 혼자 한숨 쉬고. 그래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분이 목소리만은 또렷하셨죠. 순이야, 이제 영수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재산 정리 같은 거 복잡하잖아. 서류 같은 거 어머니가 좀 볼게. 네가 힘들 텐데. 그때는 고마웠어요. 혼자서 은행도 가고 등기소도 가고 하는 게 막막했거든요. 영수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땅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저는 집안일이나 아이들 키우는데 정신 없었고요. 어머니, 그럼 제가 서류 챙겨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 어머니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 며칠 뒤에 시댁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갔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서류. 영수가 서재 금고에 넣어뒀던 것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끼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것들 내가 다 잘 정리해 놓을게. 나중에 상속받을 때 편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서류를 맡기고 돌아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서류 정리는 좀 되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아, 그거? 아직 좀 복잡해서 나중에 다 되면 연락할게. 말투가 좀 쌀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도 아들 잃고 힘드실 텐데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청송리 땅 파신다면서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셨다던데? 청송리 땅? 그게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판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팔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김영수 씨 명의로 된 청송리 땅이 매물로 나왔던데요. 혹시 가족분이 처리하시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수 명의 땅을 누가 팔아요? 저 말고는 가족이 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져다 준 서류 사본을 보니까 청송리 땅은 분명히 남편 영수 명의였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다시 띄워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김영수에서 박정숙으로. 박정숙, 신우의 이름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영수가 죽기 전에 동생한테 땅을 줬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나? 아니면 누가 서류를 조작한 건가? 어느 날 아침 신우이 정숙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죠. 정수가, 언니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청송리 땅 있잖아. 그게 지금 네 명의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숙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아니, 오빠가 생전에 저한테 증여한 거예요.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요. 뭐?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어머, 언니. 오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서류 다 넘겨줬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미리 정리한 거래요. 언니도 그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영수는 죽기 한 달 전에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서류를 넘긴다는 게 말이 돼요? 정수가, 나 그런 거 정말 모르겠어. 영수가 그때 말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언니, 나이 드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어머니도 다 아시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뭐예요? 제 남편 재산을 저 모르게 가져가 놓고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날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옆에는 정숙이도 있었죠. 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청송리 땅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땅? 영수 명의로 되어 있던 청송리 땅이요. 지금 정숙이 명의로 바뀌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정숙이를 슬쩍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순이야. 그건 영수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한 거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동생한테 넘긴 거지. 원래 그 땅은 우리 집안 선산이었어. 영수가 잠깐 이름을 빌려준 거였고. 그럼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부부인데. 언니, 오빠가 언니한테 말 안 한 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오빠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요? 넘어가라고요? 제 남편 재산을 몰래 가져가 놓고 넘어가라고요? 안 돼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증여 서류 보여주세요. 영수 씨 도장 찍힌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순이야, 목소리 낮춰. 여긴 우리 집이야. 네가 와서 큰 소리 칠 곳이 아니야.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를 속인 거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울컥 눈물이 났지만 그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냥 말로만 싸워서는 안 돼요. 제대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영수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떼어봤죠. 죽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정숙이가 말한 그 시기에 영수는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록에 의사소통 불가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으로는 등기소에 갔어요. 청송리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열람 신청했죠. 며칠 뒤에 서류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영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영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짜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식도 없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썼다고요? 증거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영수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영수의 도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 금고에 있었죠. 그 금고 비밀번호는 저랑 영수만 알았어요. 그럼 누가 금고를 열었을까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윤미란. 제 친구였어요. 아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미란이는 영수가 아플 때 자주 집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청소도 해주고 밥도 같이 해먹고 병원 갈 때 차도 태워줬죠. 저는 미란이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란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순이야, 혹시 영수 씨 도장이랑 중요한 서류는 어디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금고에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란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수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미란이가 집에 왔을 때
혼자 서재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설마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란이가 그때 금고를 열어서 도장을 가져간 걸까요?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미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순이야. 나 잘 지내지. 너는? 응, 나도. 그런데 미란아, 혹시 영수 도장 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도장?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금고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혹시 네가 본 적 있나 해서.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왜 순이 니네 집 금고를 열어. 그리고 나 요즘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미란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찜질방에서 미란이를 봤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신우이 정숙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한 것처럼요. 저는 멀찌감치서 지켜봤어요.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칼처럼 보였죠. 미란이와 정숙이가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공모자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미란이가 제 친구였던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숙이가 미란이를 시켜서 제 주변을 맴돌게 한 걸까요? 영수가 아프기 시작한 게 1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미란이가 갑자기 제 친구가 된 것도 그 즈음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미란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잔데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니,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을지 몰라요. 정숙이가 미란이를 시켜서 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영수의 도장을 빼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땅을 가져간 거죠.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죠. 저는 청송리로 직접 갔어요. 그 땅이 있는 동네요. 거기 가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청송리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영수가 젊었을 때 투자한 땅이었는데 나중에 개발될 거라고 했었죠. 실제로 요즘 그 근처에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평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청송리 땅 소유자 중에 김영수라는 사람 아세요? 김영수? 그 양반 몇 년 전에 땅 사고 가끔 오시던 분이지.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 부인이에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만. 그런데 요즘 그 땅 주인이 바뀌었다던데? 여자분이 오셨더라고. 여자분이요? 그래, 한 2달 전쯤? 젊은 여자분이 와서 땅 측량하고 그랬어. 팔 거라고 하던데? 정숙이었어요. 분명히요. 이장님, 혹시 그 전에 남편이 이 땅을 누구한테 넘긴다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근데 김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한 2년 전쯤인가? 그때 옆집 할머니한테 뭔가 편지를 맡겼다고 하던데. 편지요? 그래, 박 할머니. 저기 노란 대문집 한번 가보소. 저는 이장님께 인사를 하고 노란 대문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수 씨 아세요? 김영수?
아, 그 땅 주인 양반 아는데. 제가 그 사람 부인이에요. 이장님이 그러시는데 남편이 할머니한테 편지를 맡겼다고. 아, 그거 잠깐만 기다리소.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노란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김영수 씨가 2년 전에 주면서 나중에 부인이 못 오면 부인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근데 부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었지.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서 열었죠.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영수의 글씨였어요.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내가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 청송리 땅은 절대로 누구한테도 넘기지 마. 그 땅은 네 것이야. 내가 평생 모은 거니까. 만약 누가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 그리고 우리 집 서재 책상 뒤에 숨겨둔 봉투가 있어. 거기에 진짜 유언장이 있어. 사랑해, 순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그 양반이 부탁한 건데.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달려갔어요. 책상 뒤, 영수가 편지에 적어놨던 곳이죠. 책상을 벽에서 조금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벽과 책상 사이에 틈이 보이더라고요. 손을 집어넣었더니 뭔가 만져졌어요. 노란 봉투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유언장과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본인 김영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청송리 토지는 배우자 김순희에게 상속합니다. 2. 예금 전액은 배우자 김순희에게 상속합니다. 3. 기타 모든 재산은 배우자 김순희에게 상속합니다.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인 2명의 서명과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영수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고 증인 2명의 서명도 있었어요. 날짜는 영수가 죽기 반년 전이었죠. 그리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정수기의 빚 문서였어요. 정수기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 빚을 영수가 대신 갚아줬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여기에 보관해뒀던 거예요. 박정숙에게 빌려준 금액 8천만 원. 날짜를 보니까 이미 지났더라고요. 정숙이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는 시어머니의 차용증이었어요. 김영수는 어머니 박인순에게 3천만 원을 빌려드렸으며 이는 상속 시 제외됨. 모든 게 정리됐어요. 영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뭔가 꾸밀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증거를 남겨둔 거였죠. 그런데 누가 이 유언장의 존재를 시댁 식구들한테 알려줬을까요? 갑자기 또 미란이가 떠올랐어요. 미란이가 집에 자주 왔었죠. 서재에도 들어왔었고요. 혹시 미란이가 이 유언장을 찾다가 못 찾은 걸까요? 그래서 대신 도장만 가져간 걸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 변호사님이었죠. 서류를 다 보여드렸어요. 영수의 편지, 진짜 유언장, 차용증,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위조된 증여 서류까지. 변호사님이 서류를 다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증여 서류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거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도장을 빼돌린 것 같은데 그것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CCTV나 목격자 아니면 본인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문서 위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당황하면 실수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대결을 할 시간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님과 함께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제 뒤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었죠. 누구야, 이 사람은? 제 변호사예요, 어머니. 정숙이도 불러주세요. 다 같이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들어가서 하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정숙이한테 전화를 했고 10분쯤 뒤 정숙이가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청송리 땅 얘기부터 할게. 정숙아, 너 그 땅이 영수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증여됐다고 했지? 그래요. 오빠가 직접.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정숙이의 얼굴이 굳었죠. 영수가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날 영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식이 없었어. 의사 선생님도 확인해 줬어. 이게 진료 기록이야.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정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이건 영수가 죽기 전에 써놓은 진짜 유언장이야. 여기에는 청송리 땅이 내 거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 증인 서명도 있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유언장은 본 적도 없어. 물론 못 봤겠죠. 영수가 어머니한테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랑 정숙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반면에 증여 서류는 명백한 위조입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사람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숙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정숙아, 네가 영수한테 빌린 8천만 원 아직 안 갚았지? 이것도 증거가 있어. 차용증을 꺼내 보였어요. 정숙이의 손이 떨렸죠. 언니, 그건...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땅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영수 도장은 누가 가져갔어? 네가 직접? 아니면... 저는 정숙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미란이가 가져갔지? 정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찜질방에서 봤어. 너랑 미란이가 친하게 얘기하는 거. 미란이가 우연히 내 친구가 된 게 아니었지? 네가 시킨 거잖아. 내 집에 드나들면서 금고 비밀번호 알아내고 도장 빼돌리라고. 시어머니가 정숙이를 돌아봤어요. 정숙아, 그게 정말이야? 정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최대 징역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오빠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이 언니한테 다 갈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래서 미란이한테 부탁한 거예요. 언니 집에 드나들면서 도장 좀 가져와 달라고. 그래서 내 친구인 척하면서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걸 이용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순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정숙이 감옥 보내지 마.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정숙이가 뭘 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어머니가 시킨 건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형사상 범죄가 성립됐어요. 땅은 당장 제 명의로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정수가, 네가 빌린 8천만 원 6개월 안에 다 갚아. 못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8천만 원을 6개월 안에요? 언니, 그건 너무... 네가 먼저 내 거 가져간 거잖아.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리고 윤미란 그 사람 연락처 당장 내놔. 다음 날 저는 미란이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요. 미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죠. 미란아. 순이야. 정숙이한테 다 들었어. 네가 내 집 금고를 열어서 도장을 가져간 거. 미란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순이야.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정숙 씨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나도 빚이 있었거든. 그래서 친구를 배신해?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남편 장례 치르고 정신 없을 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정말 미안해.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도 공범이야. 문서 위조를 도운 거니까. 경찰 조사 받을 준비해둬. 순이야, 제발. 나 전과자 되면 애들이... 그건 내 알 바 아냐. 네가 했으면 책임져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나왔죠.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이었죠. 법정에는 시어머니와 정숙이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재판장님이 증거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진짜 유언장, 병원 진료 기록, 위조된 증여 서류, 차용증까지. 변호사님이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피고 박정숙은 망인 김영수의 도장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이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 김순희의 손을 들어줍니다. 청송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며 즉시 원고 명의로 환원하도록 명합니다. 정숙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순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노후가 불안했어. 정숙이가 빚에 시달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는 평생 어머니한테 효도했어요. 그런 아들의 부인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도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민사재판이 끝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어요. 문서 위조와 절도죄로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정숙이와 미란이 모두 불려갔죠. 미란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자백했어요. 정숙이한테 200만 원을 받고 도장을 빼돌렸다고요.
정숙이도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법정에서 울면서 말했죠.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비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박정숙은 사문서 위조 및 재산 침탈 시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윤미라는 절도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그래도 전과가 생긴 거예요. 정숙이는 이제 취업도 어려워질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질 거예요. 미란이도 벌금을 내야 했고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졌죠. 결국 미란이는 이사를 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동생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의 남동생이죠. 외국에 살면서 자주 연락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수님, 저예요, 영호. 영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요.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형수님 편을 들었을 거예요. 누나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영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이죠. 형수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호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나쁜 줄 몰랐네요.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싸우셔서. 우리도 사모님 편이에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정숙이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걸린 이야기가요. 시댁 쪽에서는 체면이 많이 깎였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경로당에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미란이는 어떻게 정숙이를 알게 된 걸까요?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을까요? 저는 다시 미란이한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았지만 계속 걸었더니 결국 받더라고요. 미란아, 나야. 물어볼 게 있어. 뭐? 너 정숙이 어떻게 알았어?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니, 정숙 씨가 먼저 나한테 연락했어. 뭐? 어떻게? 나 작년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한 적 있잖아. 그때 신청서에 내 번호를 적었거든. 정숙 씨가 그 명단을 봤나 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정숙이가 그 명단을 어떻게 봐?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정숙 씨가 나한테 제안을 했어. 언니 친구가 되어서 집안 사정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준다고. 그래서 덥석 받아들인 거야? 나도 돈이 필요했어. 대출이자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이도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요. 복지관 명단을 정숙이가 봤다는 게 이상하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복지관 담당자 중에 정숙이 친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관장님이 받으셨죠. 관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관리하시던 분이 누구셨어요? 그건 유정희 씨가 했어요. 근데 왜요? 유정희 씨요? 혹시 박정숙이라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가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 봤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정숙이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부탁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돈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겠죠. 바로 미란이를요. 계획적 범죄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시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복지관 명단 유출건을 설명했죠.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복지관 담당자와 정숙 씨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소송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렇게 되면 정숙 씨의 범죄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증명돼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정숙이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그 사람도 영수 동생인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문제죠. 정숙이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추가 고소 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담당자 유정이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죠. 정숙이는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판사님의 표정이 더 엄격했어요. 피고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제3자를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고인의 도장을 훔쳐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따라서 피고 박정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저는 영수의 재산을 정리했어요. 청송리 땅은 제 명의로 돌아왔고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 파시면 최소 3억은 받으실 겁니다. 3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장 팔 생각이 없었어요. 영수가 평생 모은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은행 예금도 정리했어요. 영수가 몰래 모아둔 돈이 꽤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었죠. 정숙이한테 빌려준 8천만 원은 사실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정숙이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 가압류를 해놨으니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빌려드린 3천만 원도 돌려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니까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영수가 생각났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영수가 떠났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 영호가 서 있더라고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영호야, 들어와. 영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형수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영호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형이 제가 외국 나가기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혹시 자기가 먼저 죽으면 형수님한테 전해달라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약속했잖아, 같이 늙는다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잘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 엄마랑 정숙이는 돈에 눈이 어두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뒀어. 서재에 숨겨둔 서류들, 청송리 할머니한테 맡긴 편지, 그걸로
네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줘. 네가 가져야 할 건 당당하게 가져. 그게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해, 순이야. 평생 사랑했어. 영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호도 울고 있었어요. 형이 정말 형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나도 알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영수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청송리 이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나 이장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내려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거라. 다음 날 청송리로 내려갔어요. 이장님 댁에 가니까 마을 사람 몇 분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모님, 앉으시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사모님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청송리에서 50년을 살았어요. 김영수 씨가 이 땅을 사던 날도 기억해요. 그때 부인이랑 같이 왔었지. 둘이 손잡고 땅을 보면서 나중에 여기에 작은 집 지어서 살자고 하던 게 기억나요. 맞아요. 김영수 씨가 매년 명절마다 이 땅을 보러 왔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누라 노후자금이라고 말했지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도 했고. 근데 작년에 갑자기 젊은 여자가 와서 땅을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김영수 씨 성격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장님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증언서를 작성해뒀어요. 마을 사람 15명이 도장 찍었어요. 김영수 씨가 평소에 이 땅을 부인한테 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한 번밖에 안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이장님,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뭐요, 당연한 거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뜻은 지켜줘야지. 증언서를 받아들고 저는 또 울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판 이후 처음이었죠. 손이야.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 어머니. 정숙이가 감옥에 있어. 매일 면회 가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러시겠네요. 내가 잘못했어.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어. 순이야, 미안하다. 어머니, 영수 장례 때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나니?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정작 너를 믿지 않았어. 내 자식들만 챙겼지. 늙으니까 후회되는 게 많아. 영수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정말 나쁜 시험이었다.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분도 결국은 늙은 어머니니까요. 어머니, 이제라도 잘못을 아시면 됐어요.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건강해라, 순이야. 전화가 끊겼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어요. 혹시 김순희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신우진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재판은 다 끝났는데? 다른 건이 아니라 고 김영수 씨와 관련된 다른 재산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재산이요? 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수 씨가 15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부인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금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손이 떨렸어요. 2억 원이라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수 씨 명의로 된 주식 계좌가 있는데 현재 평가액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주식요? 영수가 주식을 해요? 네, 1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우량주들이에요. 영수가 제 몰래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뒀다니. 보험금과 주식을 합치면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건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시댁에서는 모르나요? 네, 보험금 수익자가 부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영수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게 됐어요. 땅도 제 이름으로 남기려고 유언장을 썼고 보험도 제 이름으로 드러났고 주식도 몰래 모아뒀어요. 모두 저를 위한 거였어요. 보험금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수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뭐라고 썼을까? 봉투를 뜯었어요. 언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오빠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저도 슬펐어요. 오빠였으니까요. 어릴 때 저를 많이 챙겨줬던 오빠였어요. 그런데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요. 오빠 재산이라도 조금 가져올 수 있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오고 나니까 그때 그냥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걸 후회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도 저를 용서 못하실 거예요. 저는 동생 자격이 없어요. 언니가 절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해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 못하니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건강하세요, 언니. 편지를 읽고 나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 약간의 동정심도 있었어요. 정숙이도 결국은 삶에 쫓긴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미란이를 마주쳤어요. 둘 다 깜짝 놀랐죠. 미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머리도 허연 게 많이 늙었더라고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이 너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 복지관에서도 다른 언니들도 소개해주고. 근데 내가 그걸 다 배신했네. 미란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 때문에. 200만 원 때문에 순이 너를 팔았어.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아. 지금 어떻게 지내? 식당에서 설거지해. 벌금도 다 갚았어. 동네 사람들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적어도 지금은. 넌 내 친구인 척하면서 나를 이용했잖아. 그게 얼마나 배신감을 주는지 알아? 알아. 하지만 네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미란이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겠죠. 6개월이 지났어요. 청송리에 큰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였죠. 그 구역에 제 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보상금이 5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5억 원이요? 네, 청송리가 신도시 중심구역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상 협의만 잘하시면 최소 5억은 받으실 겁니다. 영수가 20년 전에 헐값에 샀던 땅이 5억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영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영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보상금을 받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순이야. 네, 어머니.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수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정숙이, 잘 부탁해.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야. 네. 순이야, 너 좋은 며느리였다. 내가 바보였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영수가 준비해준 거 잘 쓰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어요. 영호와 제가 주로 준비했죠. 정숙이는 교도소에서 나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라도 후회하면 됐어.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은 다 죽어요. 욕심 부리다가 후회하면 뭐해요. 영수가 죽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청송리 보상금 5억 원은 은행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매달 이자로 생활해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더라고요. 정숙이는 6개월 만에 가석방 됐어요.
모범수였대요. 영호가 보증을 서줬죠. 정숙이한테서 가끔 문자가 와요. 언니, 잘 지내시죠? 저 요즘 작은 가게에서 일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저는 답장은 안 해요. 하지만 읽기는 해요. 어느 날 정숙이가 집 앞에 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언니, 받아주세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들어와.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언니 집 여전히 깨끗하네요. 앉아. 정숙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언니, 저 8천만 원 갚으려고 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꼭 갚을게요. 그래.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오빠한테도 언니한테도. 저는 정숙이를 쳐다봤어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많이 늙고 많이 지쳐 보였죠. 정숙아. 네, 언니. 돈은 천천히 갚아. 대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네, 언니. 고마워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더 이상 미워하기 싫었어요. 지금 저는 67이에요. 영수가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가끔 청송리에 가요.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조만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영수의 묘소에도 자주 가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보, 정숙이가 이번 달에도 100만 원 입금했어요. 꾸준하게 갚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 갚으려면 한 6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영호가 외국에서 돌아온대요. 한국에서 일한다고 가끔 밥 먹자고 해요. 착한 애죠, 영호는.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면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순이야. 당당하게 싸워서 잘했어.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청송리 마을 사람들처럼, 영호처럼 저를 도와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싸워야 해요. 영수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영수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살았으니까 영수도 저 하늘에서 편안할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해요. 오늘도 저는 영수의 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30년째 감귤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결혼 35년 차, 올해 60이 되셨다고 하네요. 사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6세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남편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후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그를 만났죠. 한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그을린 그 사람은 제가 상상하던 도시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짐을 뒤지셨어요.
가져온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옷들은 여기서 입을 데가 없어. 농사일 할 거면 작업복 입어야지. 내일 시장 가서 다 팔아버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근데 남편은 그저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 며칠만 참아봐.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적응이라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제 방문을 두드리며 깨우셨죠. 아침밥을 차려도 김치를 담가도 감귤을 따도 늘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 서울 여자들은 다 이 모양이냐. 하루에도 10번씩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3년 뒤 둘째 딸을 낳으면서도 계속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첫 번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임신했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배가 나온 저를 보시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유, 딸이냐? 아들 하나로는 부족해서 딸을 낳을 거야? 출산일이 가까워졌을 때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심해졌죠. 만삭의 몸으로도 밭일을 나가야 했고 무거운 감귤 상자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어요. 밭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아직 감귤 다 안 땄는데 좀 더 참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안 오셨습니다. 남편 왔을 때 물었죠. 어머니는요? 바쁘대. 감귤 수확 시즌이잖아. 이해해.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일손이구나. 그래도 딸을 보는 순간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봄.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여전히 감귤밭과 집안일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해 4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게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 급히 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눈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여보! 119! 빨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퇴원했을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그날부터 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세수시켜드리고 밥 떠먹여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밤에는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던 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밤마다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원망스러웠죠.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원망이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변했어요. 5년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조금씩 더 달라지셨어요.
제가 뭘 해드려도 고맙다고 하시고 가끔은 불편한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 마음이 편하다는 걸요.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려놓은 거였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제주 시내에서 일했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며 감귤 농사를 지었고 남편은 집에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늦게 들어오네? 어디 갔다 와? 농협에서 회의 있었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때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시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꼭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10년쯤 지났을 때였나요? 시누이가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 좀 살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1년에 한 번 내려오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어머니 식사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건강하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혹시 언니가 힘드니까 대충대충 모시는 거 아니에요? 참으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가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장롱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부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야 해요. 어머니가 지금 거동도 불편하신데 무슨 대출을...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친정 일이에요. 엄마 재산 문제는 친자식인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15년간 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린 건 저인데 친자식은 돈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니. 여보, 이것 좀 말려요. 시누이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겠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래. 그냥 한 번만 도와주자. 역시 남편은 동생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누이랑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명의로 함부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요. 피해? 언니가 지금 엄마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 언니 좀 말려요. 당신 너무 심하잖아. 내 동생한테 왜 그래? 결국 그날은 시누이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누이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린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친자식도 못 오게 막는다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한 시댁 친척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욕심내면 안 되는 거요. 다 자식들 거니까. 억울했어요. 15년간 밤낮 없이 모신 건 저인데 1년에 한 번 얼굴 비치는 사람들이 재산 타령을 하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미안해. 네가 제일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으니까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 뒤로 시누이는 1년에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하셨어요. 좋아하시던 감귤차도 호박죽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모셔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자장가도 불러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명희야, 고마웠어. 너 진짜 딸이야.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85의 나이로.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고 시누이도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시누이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그저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만 물어봤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나니 10월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죠. 정말 순진했어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1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어졌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왜?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괜히 화를 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죠. 저 혹시 김철수 씨 부인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전화는 좋은 전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요? 저는 철수 씨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년? 몇 년이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철수 씨가 자꾸 미루기만 해서. 부인님, 이혼해주세요, 제발. 이혼해달라고?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허리 휘고 손 거칠어진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몇 년 전에 감귤 납품 관계로 만났어요. 저는 제주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고 처음엔 그냥 거래처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철수 씨가 집에서 힘들다고, 부인은 시어머니한테만 신경 쓰고 자기는 신경도 안 쓴다고.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게 남편한테는 무관심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날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 불을 켜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혼해달라는 여자가 있던데요? 남편이 현관에서 얼어붙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여자가 직접 전화했어요. 몇 년이나 만났다면서요?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켰어요. 남편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앉아요.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언제부터예요? 정확히 말해봐요. 한 5년 전쯤 감귤 납품하러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만났어. 처음엔 그냥 일로 알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얼마 안 됐어. 한 2년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밥이나 사주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도 만났어요? 그때는 당신이 어머니한테만 매달려 있었잖아.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똑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죄였나요? 15년간 밤낮으로 간병한 게 남편을 무시한 거였나요? 그래요. 좋아요.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근데 내 조건이 있어요. 조건? 35년 함께 살았으니까 재산은 반씩 나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산? 아니, 무슨 재산? 집이랑 밭 다 내 명의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나눠야 해요.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가볼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밭은 어머니가 물려준 거야. 당신 거 아니라고? 그럼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밭을 지킬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 누가 농사 지었어요? 당신이요? 아니면 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 15년간 농사는 거의 제가 다 지었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요. 일주일 후까지 답 주세요. 이혼할 거면 조건 맞춰서 하고 안 할 거면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제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법무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35년을 함께 사셨고 시어머니까지 모셨으면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하실 수 있어요. 절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집과 밭이 전부 남편분 명의시죠? 그럼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농사일에 기여한 증거, 시어머니 간병한 기록, 뭐든 좋으니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래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농협 거래 내역서, 병원 진료 기록. 35년간 쌓인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서랍장도 뒤지고 장롱도 열어보고 창고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증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복, 작업복, 내복들. 하나하나 꺼내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옷들을 다 꺼내고 나니 장롱 맨 밑에 낡은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빨간색 보자기였어요.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꺼내서 펼쳐봤어요. 안에 낡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 친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며느리 명희에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결혼 초부터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옷 다 버리라고 했던 것도, 새벽마다 깨웠던 것도, 욕했던 것도 다 기억나. 사실은 말이다.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내 시어머니는 너한테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심하게 날 괴롭혔어.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고 애 셋 낳을 때까지 밭에서 일했지.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고. 근데 명희야, 네가 날 돌봐주면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는 내 시어머니랑 달랐어. 절대 나한테 화내지 않았고 15년 동안 한결같이 날 돌봐줬지. 밤에 기저귀 갈아줄 때 네가 우는 소리 들었어. 내가 잠든 줄 알았겠지만 다 들었단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줬잖니. 며느리야, 내 아들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년 전쯤부터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눈치챘어. 어느 날 철수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목소리가 달라. 집에서는 절대 안 하는 다정한 목소리더라. 그 뒤로 조금씩 확인해 봤어. 문자 메시지도 보고 통장 내역도 봤다. 수상한 게 많더라.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속만 끓였지. 그래서 결심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기로. 명희야, 이 보자기 안에 통장이 하나 더 있을 거다. 네 이름으로 만든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넣어뒀어. 8천만 원 있다. 원래는 철수 주려고 했는데 걔는 자격이 없어. 너한테 주는 게 맞아. 그리고 명희야, 이 편지 밑에 노란 봉투가 하나 더 있을 거다. 그게 진짜 선물이야. 절대 철수한테 주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강한 여자가 되어야 해. 미안하고 정말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마지막 15년이 행복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보자기를 다시 뒤졌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정말로 8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노란 봉투.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2번, 3번 시도해서 겨우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어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영숙은 신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감귤밭 3,000평은 며느리 최명희에게 상속합니다. 둘째, 본인 소유의 서귀포시 중문동 토지 1,000평은 며느리 최명희에게 상속합니다. 셋째, 위 재산은 며느리 최명희의 헌신적인 간병과 35년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아들 김철수는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며느리에게 상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며느리 최명희는 15년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왔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7일 유언장 박영숙.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2년 3월, 거의 3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신 바로 그 무렵.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기, 생각해봤는데. 앉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 정리했어요. 이혼은 하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첫째, 어머니가 물려주신 감귤밭 3,000평하고 서귀포 토지 1,000평. 그건 내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잖아. 저는 유언장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남편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언제... 3년 전에 만드셨대요. 공증까지 받으셨고 당신이 바람 피우기 시작한 걸 눈치채셨을 때 어머니가 다 아셨대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날 그렇게... 어머니는 당신보다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15년간 간병한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신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이 집은 반씩 나눠요. 35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재산 분할이에요. 팔아서 반 나눠 가지든지 당신이 내 몫을 현금으로 주든지 선택하세요. 집까지 반으로?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 여자랑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몇 년씩이나 만났으면 충분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계시나요? 들어오세요. 마침 잘 오셨네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혼해드릴게요. 근데 내 조건을 들으셔야 해요. 조건이요? 네. 첫째, 시어머니 유언장에 따라 감귤밭과 토지는 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이니까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둘째, 집은 반씩 나눠요. 팔면 한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반씩 나누면 1억씩. 당신들은 1억 가지고 새 출발하시면 돼요. 1억으로 어떻게... 몇 년 동안 사귀면서 준비 안 하셨어요? 그건 제 할 바 아니고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래요? 그 여자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난 증거예요. 호텔 예약 기록은 아니지만 레스토랑 신용카드 내역이랑 주유소 영수증들이 있어요. 제주 시내로 가는 주유 기록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위자료 소송 걸어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쳤거든요. 그냥 제 몫만 챙기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그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당신들이 직접 말하세요. 왜 이혼하게 됐는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입으로 직접. 그것도 싫으면 위자료 소송 들어갈게요. 선택하세요.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아이들을 불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잘하셨어요. 당연히 이혼하셔야죠.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아빠와 거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언니, 이혼한다면서요? 그럼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장대로 될 거예요. 유언장? 무슨 유언장이요? 저는 유언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시누이가 읽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친자식인 우리는 빼고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이건 무효예요.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강압에 의한 건 아닌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작성 당시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병원 기록도 다 있고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나도 딸인데. 15년 동안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얼굴 보는 게 다였잖아요.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린 적은 있어요? 밤에 깨서 돌봐드린 적 있어요? 그건 나도 부산에서 살림 꾸려야 하니까 어머니는 다 아셨어요. 누가 진짜 딸인지. 그래서 이렇게 유언하신 거예요. 시누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죠? 직계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법적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시누이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법무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맞아요. 직계비속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유언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몫의 절반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는 내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감귤밭의 4분의 1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누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왔어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몇 년 전에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잔뜩 생기고.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엄마 재산이라도 받으려고 발악했던 거예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변호사랑 상담하고 집에 와서 며칠 생각해봤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재산 타령하는 데가 부끄러웠어요. 언니는 15년 동안 모셨는데 나는 뭐 한 게 있나 싶고. 유류분 청구 안 할게요. 언니가 다 가지세요.
엄마가 그렇게 유언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를 이제야 하는 건데. 그리고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와의 관계가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추잡한 재판이 싫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집을 팔았습니다. 2억 2천에 팔려서 1억 1천씩 나눴어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에 8천만 원, 그리고 감귤밭 3,000평과 서귀포 토지까지. 인생 처음으로 제 명의 재산이 생겼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0까지 남의 인생만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구나.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오래전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그때 참 행복했었어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케이크 만들고 예쁜 음악 틀어놓고. 결심했습니다. 카페를 하자. 서귀포 토지를 팔았어요. 4억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제주 시내 조용한 골목에 있는 2층 건물을 샀어요. 1층은 카페로 꾸미고 2층은 제가 살 작은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하는 3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벽지 색깔 고르고 테이블 고르고 조명 고르고 다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명인의 감귤찻집으로 정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가꾼 감귤로 만든 차와 청을 팔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오픈 준비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60의 나이에 학원 다니면서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빵도 배웠습니다. 감귤 파운드 케이크, 감귤 마들렌, 감귤 스콘. 감귤을 넣은 빵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딸아이랑 아들이 와줬어요. 손님은 그 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 감귤차 진짜 맛있어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엄마 웃는 얼굴 보니까 좋아요. 이런 표정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울컥했어요. 35년 동안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구나. 카페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에 서너 명? 많아야 대여섯 명 정도? 밤에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망하는 거 아닐까?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감귤청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빵 레시피를 계속 개선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감귤차를 마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여기 혼자 하세요? 네, 혼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60이에요. 그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60에 카페를 새로 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작년에 이혼하고 시작했어요. 이혼을요? 60에? 저는 그 할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15년간의 간병,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유언장, 다. 그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도 시집살이 40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살았지. 당신처럼 용기가 없어서. 당신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그 할머니는 그 뒤로 일주일에 3번씩 카페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는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됐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 것. 저는 그저 차와 빵을 내어드릴 뿐인데 손님들이 힘을 얻고 가십니다. 지금은 하루에 20명 정도 오세요. 많지는 않지만 적당한 숫자예요. 너무 바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가하지도 않은. 수입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생활비 벌고 조금 남기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1명 뽑았어요. 20대 젊은 친구인데 딸처럼 귀엽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됐어요. 쉬는 날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주 풍경을 그리는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 나와요. 명희 씨, 소질이 있으세요. 나중에 카페에 전시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제주 올레길도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씩 딸이랑 함께.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 엄마 보면서 배워요.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딸아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한테 보여준 것. 35년간 참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 아마 그게 더 값진 교육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요.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 준비 중이에요. 예비 신부가 있는데 착하고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주도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약혼녀 수진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60에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는 거.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팬이에요. 카페도 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만든 감귤 케이크 대접할게. 셋이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남편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죠? 남편은 그 여자랑 결혼했대요.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제주 시내 작은 빌라에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둘이 자주 싸운답니다. 명희 씨, 그 사람 요즘 꼴 말이 아니더라. 밭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반 날아가고 후회하는 것 같아. 사실 몇 달 전에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저기, 잘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카페 한다면서? 장사 잘 되나? 네, 괜찮아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널 그렇게 대한 게 후회돼.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이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걸로 됐어요. 그래, 잘 살아. 미안해.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쓸쓸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여자랑도 잘 안 된다더군요. 돈 문제로 자주 싸우고 그 여자가 남편한테 밭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철수 씨가 화를 내면서 그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다고 소리쳤다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알았다고? 너무 늦었죠. 지난 추석 시어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혼자 갔어요. 감귤 한 바구니를 들고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명희.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요. 카페도 하고 감귤밭도 잘 가꾸고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귤을 하나 까서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올해 감귤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다 용서가 됐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이해해요. 어머니도 시집살이 하셨고 그 한이 쌓였던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마지막에 그 한을 푸셨어요. 저한테 주시면서요. 저도 어머니처럼 할게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게요. 대신 사랑으로 갚을게요. 그날 산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뭔가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억울함도 다 바람에 날려보낸 느낌.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구나. 이제 저는 자유예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만은 않아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밤에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2층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납니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익숙했거든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재정도 넉넉하진 않아요. 카페 수입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생활비 빼고 나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감귤밭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건물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가끔은 불안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요양병원 갈 돈은 있을까. 딸아이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재료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요. 직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하죠. 어떤 날은 정말 지쳐서 이거 왜 시작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불안해도
이건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35년간 남의 인생 살 때보다 지금이 100배 낫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제주 바다가 보여요. 9시에 카페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밤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래도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